긴급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극비리에 그들의 막대한 자산을 대한민국으로 이전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조차 여의도, 부산, 용산 등지에 초호화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작년에만 무려 15천 명에 달하는 미국의 고액 자산가들이 조용히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미국 정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 충격적인 부유층의 대이동. 과연 그 이면에 숨겨진 실질적인 동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놀라운 진실을 상세하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맨해튼에서 15년 동안 최상위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중개해온 서하윤이라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의 핵심 금융지구와 센트럴파크 사이에 위치한 이 황금지대에서 수많은 억만장자들의 주택거래를 성사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올봄 저의 15년 커리어에서 가장 기이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스 서, 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으로 떠납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온 이 한마디에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최고 고객 중 한 명이었던 헤지펀드 최고 경영자 리차드 차는 무려 30억 달러에 달하는 펜트하우스 계약 체결을 단 하루 앞두고 있었습니다. 5년을 기다려서야 시장에 나온 이 매물 덕분에 저는 수수료만 9천만 달러를 기대하고 있었죠. 리차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내일이 바로 계약일입니다. 서울에 이미 집 계약을 마쳤네. 다음 달에 바로 출국할 예정이야. 전화는 곧바로 끊겼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30억 달러 규모의 펜트하우스를 포기하고 서울로, 그것도 회사를 정리하면서 떠나다니.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오후 골드만삭스의 고위 임원이었던 에밀리 송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윤, 나도 한국으로 가. 어퍼 이스트 사이드 아파트를 처분해줘. 뭐라고요? 에밀리, 당신마저도요? 응, 서울에 핀테크 기업을 설립했어. 여기서라면 불가능했을 일이야. 하루에 2명, 그것도 저의 최우수 고객들이 동일하게 한국 이주를 선언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미스터리해졌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매니징 디렉터 출신 앤드류, 김해 맨해튼, 복층 아파트 매각, 구글 부사장 출신 클라라 조의 트라이베카 로프트 처분, 애플 수석 엔지니어 제시카 류의 첼시 타운하우스 급매. 일주일 만에 5건, 모두 연봉 50만 달러 이상의 최상위 엘리트들이었으며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예외 없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의 15년 경력 동안 이러한 집단적인 현상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과거 중국의 부호들이 뉴욕 부동산 시장을 싹쓸이하거나 러시아의 올리가르히들이 맨해튼을 장악한 적은 있었죠. 하지만 미국의 엘리트들이 집단으로 고국을 등지고 떠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강한 호기심을 느꼈고 솔직히 말하자면 엄청난 금전적 기회를 감지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물색할 때 제가 중개를 담당한다면 대체 커미션이 얼마나 될까? 저는 즉시 사무실로 돌아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의 평균 시세, 환율, 중개 수수료를 대입하니 한 건당 최소 5만 달러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만약 이 트렌드가 지속된다면 바로 그때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JP모건 투자은행 부문의 헤드인 폴 맥켈이었습니다. 하윤, 시간 있나? 긴급히 상담할 일이 있어. 물론이죠, 폴. 새로운 자택을 찾고 계신가요? 아니, 정반대야.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싶어. 또 한 명. 이번에는 센트럴파크 조망이 환상적인 10억 달러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설마 한국으로 가시려는 건 아니시겠죠? 잠시 동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빙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거대한 시대적 흐름의 명백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 엄청난 파도를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난 한 달간의 모든 거래 내역과 문의를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동안 제가 간과했던 명확한 신호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내 미국인들의 부동산 문의 급증, 서울 관련 검색어의 빈도, 그리고 무엇보다 급매라는 단어의 사용 빈도. 새벽 3시,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겠다고. 도대체 서울이라는 도시에 무엇이 존재하기에 뉴욕의 최정예 엘리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지 제 두 눈으로 반드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물론 비즈니스석이었습니다. 저 역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으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헤지펀드 매니저 데니얼 박이었습니다. 하윤, 나도 한국 간다. 거기서 만나자. 비행기 티켓 예약 직후 저는 본격적인 리서치에 돌입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어야 하는가? 저의 사무실은 정보 수집을 위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먼저 월스트리트의 내부 소식통들을 접촉했습니다. JP 모건에서 근무하는 대학 동기 마크 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크, 요즘 한국 관련해서 무슨 특이한 일 없어? 하윤? 갑자기 왜? 무슨 이상한 일이라도 있는 거야. 우리 고객들이 계속 한국으로 떠난다고 하거든.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도 드디어 눈치챘구나. 사실 우리 회사도 지금 비상 상황이야. 지난달에만 고위급 인사 10명이 사직서를 냈어. 전부 한국의 핀테크 기업으로 간대. 뭐? 10명이나? 응. 그것도 보너스 지급 시즌 직전에 말이야. 완전히 미친 상황이지. 보너스를 포기하고 떠난다는 사실은 저에게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보너스는 단순한 급여가 아닌 일종의 종교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한국의 핀테크가 무엇이길래 K파이낸스 테크놀로지, 줄여서 K핀테크. 규제가 혁신적이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엄청나다고 해. 실리콘밸리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야. 다음은 실리콘밸리였습니다. 스탠퍼드 동문이자 구글 프로덕트 매니저인 테레사 양과 통화했습니다. 테레사, 혹시 한국 테크 분야에 대해 아는 정보 있어? 한국? 요즘 완전 초미의 관심사지. 우리 팀에서도 이미 3명이 서울로 이직했어. 정말 구글을 떠나서? 응.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곳인데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래. 그런데 거기가 훨씬 더 흥미진진하다고 하더라고. 더 흥미진진하다니? 실리콘밸리와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다른데? 우선 속도가 압도적이야. 여기서 1년 걸릴 프로젝트를 거기서는 3개월 만에 완료해. 규제가 훨씬 유연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거든. 게다가 24시간 도시야. 새벽 3시에도 미팅하고 코딩하는 그야말로 미친 에너지지. 그날 오후 저는 더욱 경악스러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본사 17층 전체가 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으로 직원들이 대거 이직하면서 발생한 현상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맨해튼 코리아타운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산위 리번가의 한 카페에서 현지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죠.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전 모건 스탠리의 디렉터 이한성이었습니다. 한성, 당신도 정말 한국으로 떠나는 건가요? 응, 다음 주 출국이야. 20년 경력을 모두 버리고 떠나는 거지.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이한성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하윤, 당신은 아직 모르는 거야. 한국이 얼마나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그는 태블릿을 꺼내 한국의 GDP 성장률, 스타트업 투자 규모, 유니콘 기업 증가율 등 믿기 힘든 수치들이 담긴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봐. 작년 한국의 핀테크 투자 규모가 100억 달러에 육박했어. 인구 대비로 따지면 미국보다 훨씬 높은 수치야. 그래도 언어나 문화 장벽은 어떻습니까? 영어 소통이 매우 원활해. 국제학교도 충분히 많고 오히려 아이들 교육 환경에는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들이 들어섰습니다. 블룸버그의 줄리 킴, 시티은행의 데이비드 노, 그리고 심지어 저의 경쟁자였던 부동산 에이전트 캐서린 정까지. 하윤? 캐서린, 당신도 여기 왜? 서로 어색한 미소만 교환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시장을 선점하려는 강렬한 야망 말이죠. 그래서 언제 갈 예정이야? 캐서린이 물었습니다. 내일. 경쟁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누가 먼저 한국 부동산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할 것인가? 누가 미국 최상위 인재들의 한국 정착을 효과적으로 도울 것인가?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짐을 꾸렸습니다. 노트북 명함 500장, 그리고 저의 야망. 그것이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피드는 온통 서울을 담은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산타워, 한강, 강남의 스카이라인, 그리고 해시태그들. 서울라이프 RLK 드림, 바체널 뉴코리안 아메리칸. 댓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뉴욕 떠난 지 3개월, 전혀 후회 없음. 서울 최고. 더 이상 맨해튼이 그립지 않아. 여기가 진짜 기회의 땅. 그중 한 댓글이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급구, 영어 능통자, 연봉 협상 가능. 저는 즉시 DM을 보냈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혹시 서하윤 워커씨인가요? 제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애플 임원이었던 최민준이었죠. 맞습니다. 내일 서울로 출발합니다. 퍼펙트. 공항에서 만납시다.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운명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엄청난 부가 저를 새로운 시장인 한국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겠지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첫인상은 와, 여기가 공항이란 말인가 였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구성된 웅장한 구조물, 자연광이 풍부하게 쏟아지는 높은 천장,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정돈된 분위기. 뉴욕의 JFK나 라가디아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전 구글 부사장 엘리자베스 리였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인물이죠. 엘리자베스? 어쩌다가? 나도 방금 도착했어. 샌프란시스코에서 왔지. 구글은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만두었어. 20년 만에 이제 내 회사를 설립할 거야. 서울에서. 입국 심사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했습니다.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죠. 이는 미국 공항에서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화물을 찾아 나오니 최민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윤 씨, 환영합니다. 차량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가는 길에도 충격은 계속되었습니다. 리무진 버스, 공항철도,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이 완벽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교통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연동됩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두 확인이 가능하죠. 최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시죠? 네. 그런데 벌써부터 놀랐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서울의 본 모습을 보시면 더 경악하실 겁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달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멀리 시야에 들어오는 도시의 스카이라인. 뉴욕과는 다른 종류의 웅장함이었습니다. 저 아파트들의 시세는 어느 정도인가요? 강남 기준으로 30억에서 50억 원입니다. 달러로는 250만에서 400만 달러 수준이죠. 뉴욕의 고급 주택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국으로 오는 겁니까? 진짜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민준은 잠시 사색하더니 답변했습니다. 자유입니다. 자유라니요? 미국, 특히 테크 업계에서는 40세가 넘으면 사실상 끝이라고 여겨지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다릅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해요. 오직 실력과 아이디어만으로 평가받습니다. 신호등에 정차했을 때 저는 옆 차선을 보았습니다. 벤츠 S클래스. 운전자는 상당히 젊어 보이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저분은 몇 살 정도로 보이십니까? 20대 후반 정도일까요? 아닙니다. 40대 중반입니다. 유니콘 스타트업의 대표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혹시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인가요? 하하, 그럴지도 모르죠. 아마 스트레스가 적어서 그런가 봅니다. 서울에 근접할수록 도시의 윤곽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대단하죠? 저도 처음 보았을 때 그랬습니다. 마침내 강남에 도착했습니다. 테헤란로에 고층 빌딩, 숲은 맨해튼, 미드타운을 연상시켰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더욱 새롭고 청결하며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여기가 한국의 월스트리트입니다. 모든 주요 금융회사가 이곳에 밀집해 있죠.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려는데 최민준이 제안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같이 할까요? 미국인 커뮤니티 모임이 있거든요. 그런 모임이 존재합니까? 물론이죠. 매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이 마침 목요일이네요. 그렇게 저는 서울 도착 첫날부터 미국인 사회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은 정말이지 충격적이었습니다. 모임 장소는 강남의 한 프라이빗 클럽이었습니다. 입장하자마자 영어 대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뉴욕의 고압적인 네트워킹 파티와는 완전히 상이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최민준이 귓속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늘 보아왔던 그 피로하고 날카로운 표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신기하죠? 저도 3개월 만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신가요? 에밀리 송이었습니다. 저의 고객이었던 에밀리. 에밀리, 정말로 여기에 계셨군요. 하윤, 결국 왔구나. 그녀의 변화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뉴욕에서는 항상 격식을 갖춘 정장만을 입던 그녀가 캐주얼한 복장으로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후회는 없으신가요? 후회? 농담하는 거지? 내 인생에서 최고의 결정이었어. 골드만삭스 고위 임원 자리를 포기한 것이 최고의 결정이라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그들이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으로 왔는지,
그리고 왜 다시 돌아가지 않는지를 점진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테헤란로를 본격적으로 탐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준이 자처하여 가이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여기가 한국 금융의 핵심 중심지입니다. 저 빌딩 보이시나요? 미래에셋 타워입니다. 그 옆은 삼성증권, 그리고 길게 늘어선 금융회사 빌딩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월스트리트처럼 오래되고 위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1층 전체가 전부 카페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한국 특유의 비즈니스 문화죠. 중요한 미팅을 카페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미래에셋 빌딩 1층 카페로 들어섰습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사람들로 북적였죠. 그리고 놀랍게도 곳곳에서 영어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들 모두 미국인인가요? 거의 절반 정도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한국인이지만 영어로 미팅을 진행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익숙한 얼굴이 지나갔습니다. 전 모건 스탠리 MD 알렉산더 최였습니다. 알렉스? 오, 하윤? 여기서 만나네. 그는 한국인 2명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김 대표님, 박 이사님입니다. 제가 합류한 K-인베스트먼트 팀입니다. 악수를 나누는데 한국인들의 영어가 완벽했습니다. 억양까지도. 반갑습니다. 혹시 뉴욕에서 오셨나요? 네, 어제 도착했습니다. 아, 그럼 적응하시느라 분주하시겠네요.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명함을 받아보니 타이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글로벌 전략본부장. 한국 회사가 이처럼 글로벌화되어 있다니.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거리는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여기 사람들의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유연합니다. 핵심은 결과입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죠.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뉴욕 사무실이었습니다. 하윤, 큰일 났어.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 한국 부동산을 알아본대. 마이클 블룸버그까지 움직인다는 것은 이 흐름이 정말 거대한 물결임을 시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최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일이 들어오기 시작했네요. 좋은 징조입니다. 이제 사무실을 구하셔야겠습니다. 그의 제안으로 우리는 강남의 공유 오피스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위워크보다 훨씬 세련되고 현대적인 공간들이었죠. 월 200만 원이면 프라이빗 오피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달러로 약 1,500불 정도죠. 맨해튼의 10분의 1 가격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법인 설립을 위해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영어 전담 직원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인 사업자 등록은 서류만 준비되면 하루 만에 처리됩니다. 하루요? 미국에서는 몇 주가 소요되는 일인데요. 은행을 나섰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최민준이 제안했습니다. 이제 저녁 시간입니다.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저를 데려간 곳은 강남역 인근의 포장마차였습니다. 길거리에 테이블을 펴놓고 음식을 먹는 곳이었죠. 여기서 무엇을 먹습니까?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죠. 정말 그랬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직장인들이 격식 없이 편안하게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위계질서나 격식은 찾아볼 수 없었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최고 경영진이 이렇게 편하게. 바로 그때 옆 테이블에서 영어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인과 미국인이 섞여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금융권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저들은 스타트업 종사자들입니다. 아마 판교에서 온 것 같네요. 대화를 엿들어 보니 인공지능 관련 내용이었는데 그 수준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요? 네, 일부 분야에서는 실리콘밸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특히 기술의 실용화 속도는 압도적이죠. 밤 10시가 넘어서도 거리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카페들은 여전히 영업 중이었고 사람들은 일하거나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24시간 도시라더니 정말이군요. 맞습니다. 뉴욕이 잠들지 않는 도시라고 하지만 서울이야말로 진정한 24시간 도시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아시아의 한 대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금융 중심지가 탄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을 넘어서 미국 최상위 인재들을 위한 토털 정착 컨설팅 서비스를 구축하기로. 부동산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고객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뉴욕에서 놓쳤던 30억 달러 펜트하우스의 계약자, 헤지펀드 매니저 리차드 차였죠. 하윤 씨, 강남에 사무실 겸용 주택을 구해줘. 예산은 20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이 게임의 주요 규칙들을 파악하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리차드 차의 의뢰를 받은 다음 날, 저는 부동산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강남 말고 성수동도 보고 싶어. 요즘 정말 핫하다고 들었어. 한국의 브루클린이라고 하더군. 성수동.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최민준에게 물으니 웃었습니다. 아, 거기 정말 대단합니다. 직접 가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성수동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 내리자 강남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오래된 공장 건물들, 좁은 골목길. 여기는 뭐죠? 낡은 공장 건물이 세련된 갤러리 카페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대림창고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원래 정미소였습니다. 지금은 갤러리 겸 카페로 운영되죠. 내부에 들어서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높은 천장, 콘크리트 벽, 인더스트리얼 스타일의 인테리어, 완벽한 브루클린 감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저 사람들 전부 외국인들 아닌가요? 정말 그랬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작업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서양인이었고 심지어 젊은 세대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들어보니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시리즈 비펀딩 마감했어? 응, 5천만 달러. 이제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 단계야. 이들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이었고 규모가 상당해 보였습니다. 커피를 주문하면서 바리스타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에 원래 외국인이 이렇게 많았나요? 네, 최근 급격히 늘었습니다. 특히 개발자들이 많이 오시죠. 왜 하필 성수동을 선택합니까? 저희도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일하기 좋다고 합니다. 조용하면서도 분위기 좋은 카페가 많고 결정적으로 집값이 강남보다 저렴하니까요.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자동차 정비소 바로 옆에 미슐랭 레스토랑이, 인쇄소 옆에 부티크 호텔이 자리하고 있는 독특한 풍경이었죠.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울 스타트업 캠퍼스라는 거대한 건물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무엇인가요? 정부에서 조성한 스타트업 지원 센터입니다. 외국인 창업자들도 다수 입주해 있죠. 안으로 들어가자 로비에서부터 영어가 기본 언어처럼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 또한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견학이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외국인 창업자 프로그램 설명도 해드릴까요? 받아든 팸플릿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창업 비자 지원, 무료 사무실 제공, 전문 멘토링, 심지어 초기 투자금까지.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수준의 전폭적인 지원이었습니다. 투어를 하다가 익숙한 얼굴을 만났습니다. 전 페이스북 엔지니어 브라이언 김이었습니다. 브라이언,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하윤, 하하, 나 여기서 창업했어. 뭐? 페이스북을 그만두고? 응, 6개월 전에 여기서 AI 스타트업을 시작했어. 그의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20명가량의 팀원들이 열정적으로 작업 중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절반이 외국인이었습니다. 팀 구성이 정말 글로벌하네. 응. 미국인 5명, 인도인 3명, 중국인 2명, 나머지는 한국인이야. 말 그대로 유엔이지. 어떻게 이런 팀을 모았어? 여기가 정말 핫한 곳이야. 실리콘밸리의 개발자들도 이곳으로 오고 싶어해. 특히 주니어 레벨들은. 이유는? 기회가 훨씬 많거든. 실리콘밸리는 이미 포화 상태잖아. 하지만 여기는 아직 성장 단계에 있고. 점심을 함께하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걱정했어. 언어 문제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런데 와보니 오히려 장점이 되더라고. 어떤 면이요? 일단 정부 지원이 엄청나고, 그리고 한국 개발자들, 정말이지 미친 듯이 일해. 좋은 의미로 말이야. 미국 개발자들이 워라밸을 찾을 때 한국은 미래를 창조하고 있더라고. 식사 후 그가 데려간 곳은 성수 디지털 단지였습니다. 최근에 조성된 첨단 테크 기업 집적 단지였죠. 여기를 봐. 네이버, 카카오의 자회사들이 모두 입주해 있어. 그리고 한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저기가 어디죠? 아마존 코리아 AI 연구소야. 작년에 문을 열었어. 아마존까지.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단지를 둘러보니 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보였습니다. 구글 엑셀러레이터,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센터, 심지어 테슬라 연구소까지. 이 모든 것이 최근 2년 사이에 들어선 것인가요? 응. 한국 정부가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하면서 엄청난 투자를 했다고 해. 오후에는 성수동의 주거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역시나 독특했습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 사이에 모던한 타운하우스들이 조화롭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한 부동산 중개소에 방문했는데 소장님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여 놀랐습니다. 요즘 외국인 문의가 너무 많아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자주 오나요? 하루에 최소 3팀은 방문합니다. 모두 IT 분야 종사자들이죠. 매물을 보니 가격이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강남 시세의 60% 수준이었습니다. 방 3개짜리 아파트가 8억 원이면 달러로 60만 불 정도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대단하죠. 게다가 여기서 강남까지는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녁 무렵 성수동의 진정한 매력을 체감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거리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죠. 수제 맥주집, 와인바, 각국의 레스토랑들이 불을 밝혔습니다. 한 루프톱에 올라가 서울의 정형을 한눈에 담았습니다. 해가 지면서 도시는 불빛으로 황홀하게 물들었습니다. 와, 이거 완전히 뉴욕의 야경과 흡사한데요. 아니에요. 뉴욕보다 더 좋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돌아보니 젊은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실례지만 저도 미국 오스틴에서 왔습니다. 여기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죠. 또 다른 미국인 창업자였습니다. 어떠신가요? 만족하십니까?
최고입니다. 오스틴도 훌륭했지만 여기가 훨씬 다이내믹합니다. 뭔가 일이 진짜로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성수동은 단순히 한국의 브루클린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브루클린을 능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창조적인 공간일지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미국 엘리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일과 삶이 이상적으로 융합되는 미래형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수동 투어를 마치고 돌아온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뉴욕 고객 중 한 명인 월가 펀드 매니저 크리스틴 환기였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했죠. 하윤 씨, 한국국제학교에 대해서도 알아봐 줄 수 있을까요? 국제학교요? 아이들도 데려오실 계획이십니까? 응. 그런데 교육 환경이 걱정돼서요. 한국 교육이 너무 치열하다고 들었거든요. 저 역시 궁금했습니다. 과연 한국의 교육 환경은 외국인 아이들에게 어떻게 작용할까? 최민준이 연결해준 교육 컨설턴트 김지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10년째 서울에서 교육 상담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요즘 문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오는 가족들이 많죠. 어떤 학교들이 있나요? 서울에만 20개가 넘는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학교들이 최고 수준이죠. 그녀가 보여준 리스트를 보고 놀랐습니다. 서울 외국인학교, 서울 포린 스쿨, 더리치 칼리지, 덜위치 컬리지, 체드윅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명문 학교들이었습니다. 입학 경쟁률이 높지는 않나요? 예전엔 그랬지만 최근 학교들이 캠퍼스를 확장하면서 입학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남동에 위치한 몇몇 국제학교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 서울국제학교 캠퍼스에 들어서자마자 미국 사립학교가 떠올랐습니다. 넓은 잔디밭, 현대적인 건물,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 입학처장 마이클스 씨는 하버드 교육대학원 출신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아이비리그 진학률은 40%에 달합니다. 뉴욕의 유명 사립학교들보다도 높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한국식의 높은 학습 열정과 미국식 창의 교육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최고의 조합이죠. 교실을 둘러보니 한 반에 5명 내외의 소규모 클래스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수업은 당연히 영어로 진행되었죠. 한국어도 가르칩니까? 필수입니다. 주 5시간 수업을 진행합니다. 저희 졸업생들은 완벽한 바이링구얼, 이중 언어 구사자이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방과 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코딩, 로보틱스, 인공지능 같은 첨단 교육은 기본이었고 K-팝 댄스, 태권도, 한국 요리 수업까지 있었습니다. 한국 요리 수업이요? 인기가 대단합니다. 김치 담그기부터 전통 궁중 요리까지 다루죠. 학비를 물어보니 연간 3만 4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뉴욕 사립학교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점심시간 카페테리아 메뉴는 서양식, 한식, 일식, 중식이 모두 준비되어 있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테이블에 앉아있던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기 학교 어떻습니까? 최고예요. 뉴욕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습니다. 백인 남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점이 좋습니까?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경쟁은 있지만 서로 돕는 분위기예요. 옆에 있던 한국계 여학생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무척 많습니다. 인턴십도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오후에는 영국계 학교인 더리치 칼리지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인상적이었죠. 여기서 만난 학부모 중에는 전국을 임원 클라라 조가 있었습니다. 클라라,
아이들도 데려왔군요. 응, 꽤 됐지. 적응은 잘하고 있습니까? 너무 잘해서 탈이야. 다시 돌아가기 싫다고 하네. 그녀의 아들 케빈 16세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한국 학교가 어때? 최고예요. 친구들도 좋고 선생님들도 쿨해요. 공부는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재미있어요. 프로젝트 중심이라 실용적이죠. 그가 보여준 포트폴리오를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앱 개발, 단편 영화 제작, 환경 캠페인 기획 등 그 수준이 대학생 이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학교에서 지원해 주나요? 네, 리소스가 엄청납니다. 원하는 것은 다 지원해 줘요. 학교를 나오면서 김지수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국제학교의 핵심 비결입니다. 동양과 서양 교육의 장점만을 모았죠. 그렇다면 한국 대학 입시는 어떻습니까? 외국인 학생들에게 어렵지는 않나요?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모두 글로벌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영어로만 진행되는 과정도 많고요. 그날 저녁 한남동의 한 레스토랑에서 국제학교 학부모 모임이 열렸습니다. 30명가량 모였는데 절반 이상이 최근 1년 내에 한국으로 이주한 가족들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뉴욕에서는 중위권 수준이었는데 여기 와서 상위권이 되었어요.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환경이 달라서 그런가 봅니다. 스트레스가 적으니까 오히려 실력을 잘 발휘하더라고요. 다른 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미래 준비가 확실합니다. AI, 코딩은 기본이고 중국어까지 배우니까요. 맞아요. 우리 아이는 벌써 3개 언어를 구사해요. 영어, 한국어, 중국어. 저는 이 부모들이 단순히 명문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글로벌 인재로 아이들을 육성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김지수는 말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왜 미국 엘리트들이 아이들과 함께 오는지를. 네,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가족이 올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크리스틴 황에게 전화했습니다. 크리스틴, 염려 마십시오. 여기 교육 환경은 최고 수준입니다. 아이들이 훨씬 더 좋아할 것입니다. 정말 자세히 설명해 줘요. 저는 1시간 동안 제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통화가 끝날 무렵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윤 씨, 고마워요. 이제 결심이 섰어요. 우리도 한국으로 떠납니다. 한국의 명확한 장점들에 매료되어 있던 채 저는 현실의 냉혹한 벽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돌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태원의 한배서 샘조를 만났습니다.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한국에 6개월 전 왔다가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돌아가십니까?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환상과 현실은 확연히 다릅니다, 하윤 씨.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첫째는 언어입니다. 영어가 통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비즈니스 대화는 모두 한국어로 이루어집니다. 회의 시간에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식 문화입니다. 강요는 하지 않지만 참석하지 않으면 은근히 따돌림 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양식 기업도 마찬가지였나요? 한국 기업은 모두 동일합니다. 겉모습만 글로벌일 뿐이죠. 그의 아내 이야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와이프가 완전히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친구도 없고 할 일도 없이 매일 집에만 있으니까요. 한국인들이 불친절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친절합니다. 너무 친절해서 부담스러울 정도죠. 하지만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랄까요? 그날 밤, 저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더 만났습니다. 이태원의 외국인 배는 스스로를 실패자들의 모임이라고 칭하는 그룹이 자주 모인다고 했습니다. 김치 냄새 때문에 속이 울렁거릴 뻔했어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복도, 심지어 사무실에서도 어디서든 김치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문화.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다른 남성이 거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당장 해야 합니다. 내일도 아니고 오늘. 아니, 지금 당장. 하지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나이 문화였습니다. 나보다 10살이나 어린 상색에 존댓말을 써야 한다니.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래도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나요? 실력? 여기서는 나이가 곧 실력입니다. 40대가 넘으면 부장, 50대가 넘으면 임원이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듣다 보니 우울해졌습니다. 제가 보았던 한국의 밝고 희망찬 모습 뒤에 이러한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하고 있었다니. 다음 날 저는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얻기 위해 한국에서 5년째 법률가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조셉 강을 만났습니다. 샘 조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리가 있는 내용인가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어떤 부분이 맞습니까? 언어 장벽은 명백한 현실입니다. 비즈니스의 깊은 부분은 영어를 잘하는 한국인조차 어려워합니다. 그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배웠습니다. 하루 2시간씩 2년 동안요. 지금은 계약서도 한국어로 읽을 수 있습니다. 2년이나요? 투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은 확실했죠. 그는 회식 문화에 대해서도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회식을 네트워킹이라고 생각하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뉴욕의 칵테일 파티와 같은 맥락이죠. 다만 매일 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젊은 회사들을 중심으로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나이 문화에 대해서는 그 역시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외국계 기업이나 스타트업은 다릅니다. 실력과 성과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외국인들의 한국 정착을 돕는 기관이었죠. 센터장 이혜진 씨가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한 해 미국인 거주자는 3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1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하는 비율도 40%에 달합니다. 왜 그렇게 높습니까? 준비 없이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결코 쉬운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녀가 보여준 실패 사례들에는 명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첫째, 언어 준비 전무. 둘째, 문화적 이해의 심각한 부족. 셋째, 비현실적인 기대감. 특히 한국 드라마만 보고 오신 분들은 100% 실망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활짝 열고 배우려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을 미국의 아시아 지사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센터를 나오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의 장점만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곳이 그렇듯 이곳에도 빛과 그림자는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민준과 저녁 식사를 하며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솔직히 좀 불안해졌어요. 제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윤 씨, 모든 이주는 도전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최민준의 말이 옳았습니다. 저는 양면을 모두 보여줍니다. 장점도 단점도. 그리고 최종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죠. 실패하고 돌아간 사람들의 존재도 필요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 덕분에 남은 사람들이 더욱 단단히 준비하거든요. 그의 말에 위안을 얻었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단순한 부동산 중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컨설팅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장점 나열이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과 함께 설명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고객은 텍사스에서 온 엔지니어 커플이었습니다. 한국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처음 6개월은 지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언어, 음식, 문화, 모든 것이 다릅니다. 심지어 화장실 사용법조차도요. 그래도 오라는 말씀이신가요?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철저히 준비하고 오신다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오시면 지옥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해졌습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첫째, 기본적인 한국어는 필수입니다. 최소한의 인사말이라도. 둘째, 한국 문화에 대한 학습, 특히 직장 문화에 대해. 셋째, 최소 1년은 버틸 각오가 필요합니다. 1년이요? 네. 처음 6개월은 극심한 적응기, 그 다음 6개월은 안정적인 정착기입니다. 그 이후부터가 진짜 한국 생활의 시작이죠. 이렇게 현실적인 조언을 제공하자 오히려 고객들의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두려움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더 단단하게 준비하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분명 기회의 땅이 맞지만 공짜로 주어지는 기회는 없다는 것을요. 어느 날 아침 긴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뉴욕의 헤지펀드 매니저 앨런 웨버였습니다. 하윤 씨, 큰일 났어.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으셨어. 오, 이런. 어떤 암이십니까? 췌장암 3기야. 미국에서 수술 견적이 50만 달러가 나왔어. 보험으로도 절반밖에 처리되지 않아. 50만 달러. 한화로 6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혹시 한국 병원은 어떤지 알아봐 줄 수 있을까? 삼성병원이 좋다고 들었거든. 솔직히 의외였습니다. 의료 관광객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암 수술을 위해 한국을 찾는다는 것은. 저는 즉시 삼성서울병원 국제진료센터에 연락했습니다. 놀랍게도 영어 전담 코디네이터가 즉시 응대했습니다. 췌장암 3기 수술이요. 견적을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환자 정보를 제공해 주시겠어요? 2시간 후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견적서를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총 비용 5만 달러.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오타는 아닙니까? 다시 전화했더니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의료수가 시스템이 미국과 다릅니다. 하지만 의료 품질은 동일합니다. 저는 즉시 앨런에게 연락했습니다. 5만 달러래. 믿을 수 있겠어? 뭐? 그게 어떻게 가능해? 삼성병원은 세계 10위권 병원이야. 시설은 메이오 클리닉 수준이고. 일주일 후 앨런 가족과 함께 삼성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공항에서 병원까지 의료관광 전용 차량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호텔처럼 고급스러운 로비, 미술관 같은 복도,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정숙한 분위기. 여기가 정말 병원 맞니? 앨런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국제진료센터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담 통역사, 코디네이터, 심지어 할랄 및 코셔 식당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담당 교수인 존스 홉킨스 출신 김현우 교수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우 교수입니다. 제가 수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완벽한 영어로 30분 동안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술 계획, 성공률, 회복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성공률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 병원은 85%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검사 속도였습니다. 미국에서 2주가 걸릴 검사를 이틀 만에 모두 끝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릅니까? 원스톱 시스템 덕분입니다. 모든 검사를 한 건물에서 하루 만에 완료할 수 있죠. 수술은 일주일 후로 잡혔습니다. 미국에서는 2개월 대기가 기본인데 말입니다. 수술 당일, 저도 함께 병원에 있었습니다. 대기실은 호텔 라운지와 같았고 가족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8시간의 수술이 끝난 후 김 교수가 나왔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했고 전이된 곳도 없었습니다. 앨런은 울먹이며 교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회복실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1인실은 기본이었고 간병인 침대와 환자 가족을 위한 샤워실까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병원보다 훨씬 좋네요. 앨런의 어머니가 감탄했습니다. 간호사들의 간병 수준도 놀라웠습니다. 2시간마다 상태를 확인하고 영어로 자세한 설명을 해주며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미국 간호사들은 비즈니스적인데 여기는 진정으로 돌봐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2주 만에 앨런의 아버지는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달이 기본 회복 기간이라고 들었는데 말입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김 교수에게 물었더니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식 재활입니다. 빨리 움직이게 하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이죠. 퇴원하는 날 총비용을 정산했습니다. 예상대로 $52,000. 추가 비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병원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의료가 공공재 개념입니다. 이익보다는 환자의 치료가 우선이죠. 앨런 가족은 2주 더 서울에 머물며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그들에게 서울의 곳곳을 안내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대단합니다. 앨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수술비로 아낀 돈으로 서울에 집을 살까 생각 중입니다. 정말요? 네. 앞으로도 치료를 받으러 와야 하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여기가 미국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병원 근처를 걸으며 앨런이 덧붙였습니다. 아십니까? 여기 의대생들은 미국보다 더 우수하다고 하더군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최상위 1%만이 의대에 진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병원 옆에는 서울 아산병원, 서울 성모병원 등 또 다른 대형 병원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메디컬 클러스터군요.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들이 모여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의료 관광객이 많습니다. 작년에만 50만 명이 방문했고 미국인도 5만 명에 달했죠. 그날 저녁 앨런이 저를 불렀습니다. 하윤 씨, 진지하게 한국 이주를 고려하고 있어. 나를 도와줄 수 있겠어? 물론이죠.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일단 집부터. 병원 근처로. 그렇게 또 한 명의 미국인이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건강과 삶의 질 때문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매력은 단순히 비즈니스나 교육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앨런 가족을 도운 후 또 다른 흥미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AI 스타트업 전체가 한국으로 이주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팀 전체가 옮긴다고요? 화상통화 너머로 CEO 아담 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하신명 팀 전체. 우리는 제주도에 관심이 있어. 제주도요? 서울이 아니고요. 서울도 좋지만
우리는 다른 것을 찾고 있어. 일과 삶의 완벽한 균형. 제주도, 흔히 한국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섬. 하지만 테크 기업이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저는 김포에서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 시간은 불과 1시간. 뉴욕에서 보스턴을 오가는 것보다 훨씬 가까웠습니다. 제주공항에 내리자마자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공기부터가 달랐죠. 바다 내음과 함께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사람은 제주 디지털 노마드 센터의 매니저 박성민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3년 전 제주에 정착했다고 했습니다. 제주에 테크 기업이 많습니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최근 2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그가 운전하는 테슬라를 타고 제주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라산을 배경으로 펼쳐진 도시, 그리고 멀리 보이는 푸른 바다. 여기가 첨단 과학기술 단지입니다. 제주도의 실리콘밸리죠. 넓은 부지에 현대적인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같은 대기업부터 혁신적인 스타트업까지. 영어 사용자가 많습니까? 이 단지 직원의 30%가 외국인입니다. 공용어를 영어로 사용하는 회사도 많고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아일랜드 웍스라는 코워킹 스페이스였습니다. 내부에 들어서자마자 실리콘밸리가 연상되었습니다. 오픈 스페이스, 스탠딩 데스크, 그리고 곳곳에서 들리는 영어 대화. 와, 여기 완전히 팔로알토 같습니다. 맞습니다. 의도적으로 친숙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서핑보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것은 장식용인가요? 아닙니다. 모두들 출근 전에 서핑을 즐기고 옵니다. 제주의 특권이죠. 정말이었습니다. 한 개발자가 머리가 젖은 채로 노트북을 켜고 있었죠. 아침 서핑은 어땠어? 박성민이 묻자 그는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최고였어. 파도가 딱 좋더라. 다음은 실제로 이주한 스타트업 디모션 AI라는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팀 전체가 옮겨온 지 6개월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CEO 케빈 류를 만났습니다. 왜 제주도를 선택했나요? 단연 삶의 질 때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너무 비싸고 스트레스가 극심하죠. 업무 효율성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하기 때문이죠. 그가 보여준 사무실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쪽 벽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해변을 산책하고 퇴근 후에는 서핑을 즐깁니다. 이것이 진정한 워라밸이죠. 직원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도인 개발자 프라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하루 14시간을 일했습니다. 여기선 8시간만 일해도 더 많은 성과를 냅니다. 비결이 무엇인가요? 스트레스가 없으니 창의력이 샘솟습니다. 게다가 생활비가 저렴해서 돈 걱정이 없습니다. 저는 생활비가 궁금했습니다. 박성민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원룸 월세가 50만 원, 식비는 한 달 1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아분의 1 수준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은 런웨이 운영 가능 기간을 5배로 늘릴 수 있죠. 오후에는 제주 남쪽 해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중문 관광단지 근처에는 고급 리조트들이 즐비했습니다. 여기는 디지털 노마드들이 장기 거주하는 곳입니다. 한 리조트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바다를 바라보며 일하는 모습이 그림 같았죠. 저분은 뉴욕타임스 기자입니다. 3개월째 여기서 원격 근무 중이죠.
미국 회사들도 이제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군요. 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로 그때 흥미로운 그룹을 만났습니다. 제주 디지털 노마드 미섭이라는 모임이었죠. 매주 수요일 저녁에 모인다고 했습니다. 몇 명이나 참여합니까? 보통 50명에서 100명 사이입니다. 국적도 매우 다양하죠. 그날 저녁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정말 인터내셔널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 한 독일인 개발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제주에서의 1년은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 그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 번아웃으로 고통받다가 제주에 와서 완전히 회복했다고 합니다. 아침엔 요가, 낮엔 코딩, 저녁엔 서핑. 이것이 진정한 삶이죠. 모임 후 뒤풀이 자리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주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여러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다양했습니다. 자연과 기술의 완벽한 조화, 느린 삶과 빠른 인터넷, 글로벌하면서도 로컬한 분위기. 그중 가장 가슴에 와닿는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여기선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다음 날 제주도청의 디지털 노마드 유치 담당관을 만났습니다. 제주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세계 최고의 워케이션 썸이 되는 것입니다. 발리나 리스본을 뛰어넘는. 가능할까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만 장기 체류 외국인이 5,000명 증가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인센티브를 보고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 무료 코워킹 스페이스, 심지어 이주 지원금까지. 한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입니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합니다. 일종의 혁신적인 실험이죠. 제주를 떠나기 전 아담첸과 다시 통화했습니다. 어때? 제주도가 마음에 들어? 완벽합니다. 당장 이주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응. 팀원들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제주에서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행기에서 서울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하나의 얼굴만 가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역동적인 다이내믹함과 제주의 평화로운 여유로움. 각자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흐름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더 많은 글로벌 인재들이 한국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제주에서 돌아온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목격한 현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상담 건수 87건, 계약 진행 중 14건, 예상 수수료 150만 달러. 뉴욕에서의 연간 수입을 단 한 달 만에 거의 달성한 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뉴욕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의 비즈니스 파트너 벤 스미스였습니다. 하윤, 언제 돌아올 거야? 여기도 일이 밀려서 죽겠어. 조금만 더 머물게. 여기 정말 대단해. 그래서 언제까지? 막상 대답하려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돌아가야 할까? 아니, 정말 돌아가야 하는 걸까? 일단 다음 달까지는 있을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 뉴욕과는 또 다른 종류의 깊은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나는 정말 뉴욕에서 행복했던가? 15년 동안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새벽 6시 출근, 밤 11시 퇴근.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 대가로 맨해튼의 펜트하우스와 100만 달러 수입을 얻었지만 정작 그 펜트하우스에서 보낸 시간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 돈으로 구매했던 행복은 얼마나 지속되었을까요? 다음 날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조깅하는 직장인들.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에밀리송, 저의 첫 고객이었죠. 하윤, 여기서 만나네요. 에밀리,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최고야. 오늘 첫 투자금을 받았어. 200만 달러. 축하합니다. 골드만삭스 시절보다 나은가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습니다. 돈은 더 적게 벌어. 하지만 삶은 훨씬 풍요로워. 무슨 뜻입니까? 봐. 지금 평일 오후 3시야. 뉴욕이었다면 회의실에 갇혀 있었겠지. 그런데 나는 지금 한강에서 햇빛을 만끽하고 있어. 그녀의 말이 제 가슴 깊숙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의 회사야. 내가 만들어가는 미래지. 골드만삭스에서는 나는 그저 하나의 부품에 불과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고객들에게만 집을 소개해 주었지. 정작 저 자신을 위한 집은 살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거주하실 집을 찾으신다고요? 부동산 중개인이 놀라워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요. 아, 그럼 이 동네가 좋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죠. 한남동의 한 아파트를 보았습니다. 한강 조망이 압도적으로 훌륭한 곳이었죠. 가격은 뉴욕 아파트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서 강남까지 10분, 성수동까지는 20분 거리입니다. 위치가 정말 탁월하죠. 집을 둘러보며 저는 상상했습니다. 여기서 생활하는 날들을 아침에 한강에서 조깅하고 동네 카페에서 업무를 보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맛집을 탐방하는 그날 밤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이주를 감행할 것인가? 장점은 명확했습니다. 저렴한 생활비, 형역히 높아진 삶의 질, 무한한 비즈니스 기회. 하지만 단점 또한 존재했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뉴욕에서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뒤로 해야 한다는 부담감. 고민 끝에 최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고민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도 한국으로 이주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 드디어. 그런데 무섭습니다. 뉴욕에서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요. 최민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하윤 씨,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뉴욕에서 마지막으로 진짜로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제였지? 작년 크리스마스? 아니, 그때도 일이 쌓여 있었지. 재작년 여름 휴가? 그것도 3일뿐이었고.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서울에 오신 뒤로는 매일이 새롭고 즐거우셨을 겁니다. 그럼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은 쉽게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스 부동산 섹션 기자였습니다. 소하윤 씨,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미국 엘리트들의 한국 이주 현상에 대해. 저요? 네. 당신이 이 거대한 트렌드의 중심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저는 저의 경험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무엇을 목격했는지, 왜 사람들이 떠나는지. 그래서 서하윤 씨도 이주할 계획입니까? 기자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글쎄요. 잠시 망설이다가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말하고 나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돈을 쫓아왔지만 궁극적으로 삶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결심을 굳힌 후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뉴욕 사무실 정리, 서울 법인 설립, 그리고 마침내 강남의 서하윤 앤 어소시에이츠 서울을 개소했습니다. 오픈 첫날, 그동안 제가 도왔던 고객들이 보낸 축하 화환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윤 대표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직원으로 채용한 김지수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부동산과 교육 컨설팅 경험이 풍부한 인재였습니다. 지수 씨,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죠? 오전 10시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 11시 첫 고객 미팅, 오후 2시 네트워킹 오찬입니다.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기분은 최고였습니다. 뉴욕과 달리 이 모든 일이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고객은 텍사스에서 온 석유회사 임원 가족이었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신가요? 네. 솔직히 걱정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셋이거든요. 염려 마십시오. 제가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부동산 에이전트가 아니었습니다. 토털 라이프 컨설턴트였죠. 주택계약부터 학교 입학, 은행 계좌 개설, 심지어 동네 맛집 정보까지. 와, 이런 수준의 서비스는 미국에도 없었습니다. 고객이 감탄했습니다. 한국 정착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겪어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달 실적은 기대치를 훨씬 상회했습니다. 상담 100건, 계약 30건. 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직원을 더 채용했습니다. 두 번째 직원은 놀랍게도 전직 경쟁자였던 캐서린 정이었습니다. 하윤, 나도 끼워줘. 뉴욕 사업을 접었어. 정말이요? 왜요? 당신을 보고 깨달았어. 미래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팀이 확장되면서 서비스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비자 컨설팅, 세무 상담, 자녀 교육 컨설팅까지. 특히 소프트 랜딩 패키지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 도착 전부터 모든 것을 준비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집 계약, 가구 세팅, 인터넷 설치, 학교 입학 준비까지. 도착하시면 즉시 생활이 가능합니다. 어느 날 특별한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벤처 투자자 피터 김이었습니다. 한국의 펀드를 조성하려고 해. 당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겠나? 물론이죠. 어떤 지원이 필요하십니까? 사무실, 직원 채용, 법인 설립, 모든 것.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주 안에 모든 세팅을 완료해 드리겠습니다. 2주? 미국에서는 2개월이 소요될 일인데 여기는 한국이니까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정말로 2주 만에 모든 것을 마무리했습니다. 테헤란로 최고층 사무실, 10명의 직원 채용, 법인 설립 완료. 피터 김이 감탄했습니다. 서하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커넥터야. 미국과 한국을 이어주는 그의 말이 옳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주택을 매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 문화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뉴욕타임스에 더 코리안 드림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 인터뷰가 비중 있게 다뤄졌죠. 전직 맨해튼 부동산 여왕, 서울에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다. 기사가 나간 후 문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루에 200통의 이메일, 50통의 전화. 혼자 시작했던 회사는 10명 규모로 급성장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고객이 있었습니다. 은퇴한 구글 초기 멤버 스티븐 왕이었죠. 30년 동안 일만 했어.
이제 진정한 삶을 살고 싶네.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아침엔 등산, 낮엔 카페에서 독서, 저녁엔 친구들과 소주 한 잔. 저는 그를 위해 북한산 근처에 전원주택을 찾아주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30분 거리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퍼펙트하네. 여기서 노년을 보낼게.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고객들이 정착 후 보내오는 연락들이었습니다. 하윤, 우리 아이가 한국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한국어로 대화해. 대표님 덕분에 새 인생을 찾았습니다. 스타트업도 잘 되고 있고 서울 최고예요.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가장 큰 성과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미 비즈니스 커뮤니티 설립이었습니다. 매월 첫째 목요일 강남의 한 호텔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미국에서 이주해온 사업가들과 한국 기업인들이 교류하는 자리였습니다. 첫 모임에 50명이 참석했고 두 번째는 100명, 세 번째는 2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이 모임은 서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네트워킹 행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커넥션의 힘입니다. 피터 김이 말했습니다. 덕분에 투자처도 찾고 훌륭한 파트너도 만났어. 서하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한 거야. 어느 날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조차 불가능했던 일들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수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잖아요. 캐서린이 덧붙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는 집을 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판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변화했습니다. 뉴욕의 차갑고 이기적인 딜메이커에서 서울의 따뜻한 드림메이커로 서하윤 앤 어소시에이츠가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서 미국인들의 한국 정착 패턴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모두 이태원으로 향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태원요? 거긴 과거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성수동이죠. 새로운 고객, 아마존 출신 프로덕트 매니저 마이크 첸이 말했습니다. 성수동의 매력이 무엇입니까? 힙합니다. 브루클린과 같은 감성이지만 훨씬 깨끗하고 안전하죠. 정말로 성수동은 새로운 외국인 거주지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카페마다 맥북을 펼친 서양인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는 성수동 커뮤니티를 직접 체험해 보았습니다. 서울 포레스트 파머스 마켓이 열리는 날이었죠. 오, 하윤. 멀리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고객이었던 크리스틴 황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매주 옵니다. 신선한 유기농 채소를 살 수 있거든요. 게다가 영어가 다 통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상인들 대부분이 기본적인 영어를 구사하고 있었죠. 딸기 얼마예요? 5,000원. 한국식 영어였지만 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마켓을 둘러보니 흥미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김치를 고르는 백인 가족, 치즈를 고르는 한국인 커플. 이것이 진정한 글로벌 빌리지죠. 크리스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점심은 성수동의 유명 카페 블루보틀에서 먹었습니다. 줄이 길었지만 기다릴 만했습니다. 뉴욕 블루보틀보다 여기가 더 좋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미국인이 말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분위기입니다. 뉴욕은 모두들 바빠서 커피만 테이크아웃 하잖아요. 여기서는 앉아서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성수문화살롱이라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이었죠. 이번 주제는 한국 전통차 체험이었습니다. 다도 차다오는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는 과정이죠. 한복을 입은 선생님이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참가자 10명 중 절반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와, 이런 고요함은 뉴욕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습니다. 브루클린에서 온 요가 강사 사라가 감탄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이 최근 1년 내에 이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성수동이 좋아서 왔습니다. 이태원은 너무 외국인 게토 같았거든요. 한 참가자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성수동은 한국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로컬 경험이죠. 행사가 끝난 후 주최자를 만났습니다. 성수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지원 대표였습니다. 외국인 참가자가 많네요. 네, 처음에는 한국인만 왔는데 요즘은 거의 반반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죠. 성수동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의 조화, 그리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성수동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성수동의 또 다른 명소 언더스탠드 에비뉴를 방문했습니다. 패션, 라이프스타일, 카페가 결합된 복합문화 공간이었죠. 여기 완전히 소호 같아요. 뉴욕에서 온 패션 디자이너 로렌이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더 쿨합니다. 한국적인 감성이 혼합되어 있달까요? 그곳에서 흥미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2세 정데니얼이었습니다. LA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2년 전 한국으로 역이민을 왔다고 했습니다. 왜 한국을 선택하셨습니까? 정체성을 찾고 싶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늘 아시안이었지만 여기서는 그냥 나입니다. 적응은 어땠나요? 성수동 덕분에 쉬웠습니다. 너무 한국적이지도 너무 서구적이지도 않은 딱 중간 지점이니까요. 그의 말에서 성수동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가교 역할을 하는 공간,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태원이 과거 외국인들의 안식처였다면 성수동은 미래의 글로벌 커뮤니티의 모델이었습니다. 경계가 사라진 곳, 한국인과 외국인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는 곳. 어느 날 아침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진동했습니다. 뉴욕의 옛 동료들과 고객들로부터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하윤, 뉴욕타임스 기사 봤어? 대단해. 무슨 일인가 싶어 인터넷을 켰습니다. 뉴욕타임스 한 면에 거대한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더 코리안 드림. 왜 미국 엘리트들은 서울을 선택하는가? 기사를 읽어보니 제가 인터뷰했던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개인 스토리가 아니라 거대한 사회 현상으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7,000명의 미국 상위 소득층이 한국으로 이주했다. 이는 전년 대비 300% 증가한 수치다. 통계 수치는 제가 체감한 것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기사는 이 현상의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했습니다. 경제적 요인, 문화적 매력, 그리고 삶의 질이라는 핵심 키워드.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하버드 대학 사회학과 교수의 분석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가치관의 이동이다. 미국식 성공 신화에 피로감을 느낀 엘리트들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기사 말미에는 제 회사가 크게 소개되었습니다. 전직 맨해튼 톱 에이전트 서하윤은 이제 서울에서 미국인들의 한국 정착을 돕는 가교 역할을 한다.
그녀의 회사는 단순한 부동산 중개를 넘어 문화 컨설팅까지 제공한다. 기사가 나간 후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의가 폭주한 것입니다. 하루에 500통의 이메일이 왔어요. 김지수가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감당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뉴욕, LA, 시카고, 보스턴 등 미국 전역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페이스북 초기 투자자로 유명한 억만장자였습니다. 서하윤 씨, 제주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프라이빗하면서도 글로벌한 커뮤니티를 찾고 있어요. 또 다른 문의는 할리우드 영화 프로듀서로부터 왔습니다. 한국 영화 산업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서울에 베이스를 만들 생각입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주거 이전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자본과 인재가 본격적으로 한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스 기사의 파급 효과는 계속되었습니다. CNN, 블룸버그, 월스트리트 저널까지 후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은 서울에 있다. 실리콘밸리 다음은 판교, K비즈니스의 시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한국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윤 대표님, 미팅을 요청드립니다. 새로운 비자 정책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부 역시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주일 후 압구정의 한 호텔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미 비즈니스 서밋이었죠. 제가 공동 주최자로 참여했습니다. 500명이 넘는 참가자가 모였고 절반은 한국 기업인, 절반은 미국에서 온 사업가들이었습니다. 기조연설자는 전 구글 CEO였습니다. 그의 첫 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미래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서울입니다. 행사장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명함이 오가고 투자 상담이 이루어지고 파트너십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커넥션 파워야. 옆에서 피터 김이 말했습니다. 덕분에 한국 스타트업 3곳에 투자 결정을 내렸어. 총 5천만 달러.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참가자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윤 대표님 덕분에 한국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저도 이주를 진지하게 고려해 볼게요. 다음 달 상담 예약이 가능할까요? 그날 밤 한강이 보이는 루프톱 바에서 팀원들과 축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역사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캐서린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10년 후에는 한국 드림이 아메리칸 드림만큼 유명해질지도 모릅니다. 김지수가 덧붙였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고 있었으니까요. 뉴욕타임스 기사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북한산 등산로를 올랐습니다. 이제는 매주 일요일의 일상이 되었죠. 하윤, 여기야. 정상 가까이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울 썬데이 하이커스라는 모임이었습니다. 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하는 등산 클럽이었죠. 오늘도 날씨가 최고네요. 구글 은퇴자로 이제는 완벽한 서울 사람이 된 스티븐 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상에 올라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에 빛나는 도시의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옆에 선 에밀리 송이 말했습니다. 뭐를요? 이런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요. 뉴욕에서는 일요일에도 계속 일했으니까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뉴욕에서의 성공은 항상 더 많은 일, 더 많은 돈을 의미했습니다. 하산하면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회사는 이제 30명 규모로 성장했고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제주에도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변화였습니다. 하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 2의 인생을 찾았어요. 한국에 이주했던 고객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뉴욕에서 번아웃으로 고생하다 한국에 와서 완전히 회복했다는 사람이었죠. 월요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스트레스로 가득 찬 시간이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대표님. 직원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진정한 만족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전 미팅은 특별한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글로벌 빌리지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주거단지 개발 건이었죠. 컨셉은 이렇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사는 공동체입니다. 건축가가 설명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언어 교환 프로그램, 문화 행사. 진정한 글로벌 빌리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듣다 보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미래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점심은 광화문의 한 한정식 레스토랑에서 했습니다. 뉴욕 시절 저의 멘토였던 바바라 리가 한국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하윤, 정말 놀랍구나. 네가 완전히 달라졌어. 어떤 면에서요? 표정이 살아있어. 뉴욕에서는 늘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이제야 진짜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도 진지하게 고민 중이야. 은퇴하고 한국으로 올까 하고. 정말요, 바바라? 당신이? 그녀는 맨해튼 부동산 업계의 전설, 40년 경력의 대가였습니다. 응, 너를 보니까 용기가 생겼어.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 식사를 마치고 경복궁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단풍이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런 여유를 언제 가져봤나 싶어. 바바라가 감탄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센트럴 파크도 제대로 못 갔잖아. 맞아요. 늘 일뿐이었죠. 그날 저녁집에서 간단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을 초대했죠. 미국인, 한국인,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건배, 우리의 새로운 삶을 위하여. 다 같이 잔을 들었습니다. 막걸리, 와인, 맥주가 섞여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파티 중에 흥미로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있잖아, 나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일과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어. 최민준이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 일은 삶을 위한 수단이지. 삶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 한국 사람들한테 배운 거야. 아이러니하네. 한국이 일 중독 사회라고 들었는데. 그것도 변하고 있어. 특히 젊은 세대는 달라.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의 젊은이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강물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전 저는 돈을 쫓아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요. 뉴욕에서의 연봉은 한국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죠. 늘 더 많은 것을 원했고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돈은 충분했고 시간은 풍부했으며 관계는 따뜻했습니다. 진짜 성공이란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이미 알고 있었죠. 진짜 성공은 은행 장우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높은 지위가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였고 큰 집이 아니라 따뜻한 공동체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뉴욕의 옛 동료였습니다. 하윤, 나도 결심했어. 다음 달에 서울 간다. 정말? 무엇이 결정적이었어? 너의 얼굴, 화상 통화할 때마다 점점 더 밝아지더라.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잖아.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습니다. 또 한 명이 새로운 삶을 찾아오는구나. 그리고 저는 여기서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에이전트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안내자로서. 1년 전 저는 돈을 쫓아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한강을 바라보며 출근합니다. 뉴욕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진정한 삶의 리듬을 찾았죠.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하는지. 그 해답은 직접 이곳에 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K-팝퍼의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 인재들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이자 진정한 삶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서하윤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연봉 100만 달러를 포기하고 서울을 택한 맨해튼 부동산 여왕. 그녀가 발견한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돈을 쫓아왔지만 결국 삶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매일 수백 명의 미국 엘리트들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더 큰 연봉이 아닙니다. 더 풍요로운 삶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물결을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코리안 드림에 대한 의견도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다음에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